마흔인데 내가 해도 될까? 그래도 이제 마흔이면 집도 있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자산은 한 1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고 뭐 6개월 동안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현금이 통장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난 뭐지? 이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숙박업소 그리다 강릉입니다. 여기가 첫 모텔이라고. 네, 맞아요. 지금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고 내려와서 청소도 좀 하고 여기저기 보수도 좀 하고 했습니다. 2년 전이면 몇 살 때셨던 거예요? 한국 나이로 딱 40. 40? 네. 기존의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모텔 주인이 되신 거네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 퇴직은 했고 뭔가 투자라고 좀 해놓긴 했지만 막연하게 좀 불안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모텔 메이드까지 하게 된 거죠. 어떻게 40에 새로운 그렇게 도전을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전 직장도 너무 튼튼하고 안정된 직장이었잖아요. 제가 한국 나이로 38, 만 나이로 36쯤에 퇴직을 했는데, 퇴직할 때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완전 제가 하고 있었던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에 대해서 시작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 스스로가 물음표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38이 돼 있었고 진짜 40 넘어가면 못하겠다. 왜냐하면 사실 어떤 나이가 주는 무게감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제 자신이 40에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해놔야 되지 않나라는 거를 제 스스로도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30대에 내 일을 한번 해보자, 새로운 일을 해보자, 30일 때, 30대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퇴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투자랑 다양한 사업들을 시작하게 된 거죠. 주변에선 뭐라 하셨어요? 뭔가 말리셨을 것 같은데? 아이 둘 키우는 워킹맘이 직장에서 10년 이상 일했던 사람이 갑자기 특별한 이슈 없이 그만두고 내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에 박수 치면서 응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일 모레면 40이고 이미 10년 이상 다녔던 회사가 있고 아이들은 커가고 있고 앞으로 들어갈 돈이 한창인데 어떻게 그만둘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과 우려 때문에 아무도 저를 응원해 주거나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요번에 과감하게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퇴사를 하고 제 걸 한번 해본 거죠. 이런 짤이 있어요. 21살만 돼도 새내기 아니고 헛내기라 그러고, 23살이면 대학에서 화석이라 불리고, 25이면 반오십이라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20대한테도 엄청나게 나이로 다 산 것처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시작을 하기에는 내 나이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 때는 30 넘어서 결혼하면 노처녀 얘기를 들었을 때였거든요. 지금은 물론 아니지만, 그러니까 결혼을 30 전에 했나 안 했나 이런 압박감, 그런 것들이 저도 이제 역시 있었죠. 근데 제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각보다 수명이 되게 긴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좀 90살, 100살까지 살잖아요. 길게 놓고 봤을 때 사실 지금 30대, 20대, 40대가 나이가 되게 어리거든요. 저도 끊임없이 나는 이미 늦은 거 아니야? 나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내가 10년 이상 같은 회사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될까? 거기에 대해서 저 스스로 물음표를 갖다가 우리가 살 날이 엄청 많이 남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난 다음부터 좀 용기를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40년의 세월만큼 앞으로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40년을. 나 지금까지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나이가 많지 않다라는 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앞으로 42년을 더 살아도 평균 수명이 못 미치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좀 한국 사회 자체가 그 나이에 꼭 해야 되는 어떤 과업이 있고 그거를 이제 못하면은 약간 나고자처럼 찍는, 그리고 꼭 어떤 것들을 해야지만 그 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실제로 그냥 전체 수명을 놓고 보면 20대, 30대는 애기죠. 그 이제 40대는 이제 뭔가 좀 알 나이, 50대는 이제 열심히 일할 나이, 네, 60대는 이제 세상을 조금 아는 나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좀 용기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라도 막 뭘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뭘 해야 할까요? 우리가 30년, 40년, 50년 살면서 만들어놨던 나만의 가치관이라든지 관념들 있잖아요. 그걸 깨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공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가장 큰 차이가 실행을 했는지 못했는지의 차이거든요. 근데 실행을 왜 할 수 있는가, 실행을 왜 못하는가를 보면 실행을 못한 사람은 계속 본인이 갖고 있었던 생각,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던 가치관,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었던 경험했던 것들을 근거로 계속 시뮬레이션 돌려봐요. 결국은 안 되네. 이건 안 될 수도 있겠네 하면은 그냥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해버리는 거죠. 근데 실행까지 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본인이 갖고 있던 가치관이나 경험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뒤로 던져버리고 앞으로 그냥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쌓아 올렸던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지만 좀 다르게 살아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것들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맞아요.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안 돼요. 저 같아도 한 번씩 이렇게 안 되지 할 때가 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저희 같이 일하는 팀원이나 저희 직원님들 있잖아요. 웬만하면 그 얘기를 다 들으려고 해요. 다. 그게 틀렸던 맞았던 어쨌든 저 한 사람의 역량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뭔가 시너지를 내고 팀을 끌고 가고 일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듣고 그 사람들이 하자는 방향으로 해봐야 돼요. 그게 망하든지 어떻든 간에. 근데 내가 해봤더니 그거 안 돼. 그거 이렇게 해봤더니 안 되는 것 같아. 이제 이러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가 조심하려고 하고 평소에도 주의하는 게, 제가 경험했던 것들만을 근거로 판단하고 그걸 선택하고, 그리고 제가 만들어놨던 그 안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어설퍼 보일지 모르지만,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보다 많은 경험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한번 가보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눈치채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관성대로 갈 것 같아요. 맞아. 그게 정답이다. 관성대로 살던 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계속 실행하지 않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고자 하는 의지가 진짜 강력하게 필요하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의식적으로 그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해야 돼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안일하게 생각하고 한번 해볼까로는 절대 실행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강의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읽고 새로운 사람도 많이 만나는데 왜 결국은 실행하지 못하고 맨날 그 자리만 맴돌까요?를 보면 되게 강하게 의식적으로 실행해야겠다라고 의지를 갖고 해야지만 돼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꼭 결심을 해야지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시험을 꼭 봐야 된다라든지,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회사에서 잘린다든지, 뭐 이걸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든지가 없잖아요. 강제성이 없잖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어떤 일들을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 사실 거기에서 맨날 뱅글뱅글 맴도는 거죠. 그리고 돌아보면 왜 나는 항상 변화하지 않고 실행하지 못하지? 강한 의지를 갖고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없죠. 근데 몰라요. 되게 강하게 실행이 답이다,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전 실행이 안 돼요. 입으로만 실행이 안 돼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강한 의지를 갖고 밀고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내 스스로 의식에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글로 계속 써야 돼요. 글로 써야 되고 말해야 되고, 그리고 실행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해야 되고, 이런 노력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근데 실제로 쉽지 않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정말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돼요. 강자님의 이걸 깨야겠다 느낀 그 순간은 뭐였어요? 난 관성대로 하고 있네 라고 딱 느꼈던 순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것 같다. 그게 너무 무서워졌던 어느 순간에. 제가 살던 대로 살지 않는 선택을 해서 망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더 무서워졌어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다가 아무것도 아닌 삶으로 끝나는 게 과감하게 도전해서 망하는 것보다 더 무섭다.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 같은 내 삶이 더 무서웠어요. 그때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살다간 안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실행하게 됐던 것 같고, 그때 내 나이가 너무 늦은 게 아닐까? 근데 우리는 80, 90까지 살잖아. 그러면 30대 후반, 40대 초반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하게 된 거죠. 당근 해야겠다라고 딱 인지를 한 후에는 뭘 해야 돼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관성의 법칙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내가 내 스스로 한번 나를 깨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결심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되돌이표로 돌아오는 이유는 다시 또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안 될 것 같다. 내 나이가 벌써 40인데 50인데 이제 이번에 실패하면 내 인생은 끝나는데 다시 또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데 그냥
하던 거나 하자. 이렇게 되거든요, 또. 그래서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작은 실행이라면 실패하더라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생각해서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계산하는 건요? 이 리스크를 계산한답시고. 네,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금지예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인생은 생각한 대로 안 흘러가요. 뜻밖의 운이 터지기도 하고 뜻밖의 예상하지 못했던 결론을 만나기도 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학습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놓고 보면 분명히 가치 있죠. 실패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그냥 하는 게 나은 거네요. 당연하죠. 무조건요. 이제 결심했고 바꾸기로 했고 행동하고 실행해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일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우리가 원래 하던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예상하지 못했던 이벤트들이 생기거든요. 거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럼 그렇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일 힘들 줄 알았어. 실패할 줄 알았어. 이제 이렇게 다시 또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는데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거 그런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이제 실행을 하면 사실 실행하기까지도 이제 힘들고 고민하고 막 그러다 이제 했는데 그러면 짠 하고 뭔가 될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나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련들과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그 시련들과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그리고 다시 또 나만의 방식으로 해결해서 스토리로 만들어가고 경험으로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그 발생한 문제에 잡혀가지고 묶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오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사실은 전에 한번 투자를 잘못해 놓은 게 있어서 뭐 지식산업센터를 지금 물려 있어가지고 사실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정리하세요. 이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또 이러시거든요. 뭐 예전에 오피스텔을 샀는데 그게 떨어졌어요. 그럼 빨리 정리하시고 새로운 거 빨리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결심을 해서 실행을 옮긴다고 해서 다 성공을 당연히 보장할 수 없죠.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실패가 있고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빠르게 또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작게 계속 실패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이건 안 되는구나. 이거는 해도 되는구나. 나는 이런 쪽이 맞는구나를 알아간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내가 이번에 실패했으니까 다음번에 또 실패하면 나 이제 끝이야. 나 이제 진짜 잘해야 돼. 나 무조건 성공해야 돼. 이제 이렇게 가면은 내 스스로가 부담스러워서라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계속 하나하나 계속 해결해 나가는 거네요. 맞아요. 끊임없이 계속. 그러다 보면 그 쌓아 올린 것들이 어느 날 퍼즐이 맞춰지고 선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황급빛이란 건 없어요. 저도 한 7년 정도 걸렸는데 제가 그 기간을 어떻게 버텼을까 싶을 정도로 별의별 일이 다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뭐 소소하게 돈을 벌기도 했고 잃기도 했고 월세 세팅을 했다가 갑자기 또 뭐 안 나가고 그 안에서 불이 나고 막 자살을 하고 물이 새고 건물이 무너지고 정말 어떻게 그 기간들을 내가 다 버텼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시간들이 있었고 아름다운 동화면 낙찰받고 부자가 되었습니다로 끝나야 되는데 낙찰 받았는데 월세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월세를 안 내던 사람이 갑자기 문을 잠그고 잠적했습니다.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계속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한 7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한 임차인이 월세 안 내고 잠적하면은 그러면 이제 또 명도 소송 해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고, 웬만한 거 이제 건물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면, 또 이거 이제 견적 얼마나 나오나 받아봐야지. 이렇게 해야지. 어떡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뭐 불이 나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불 나도 그냥 불 났구나. 이제 물이 쏟아져도 물이 쏟아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시간이 7년 걸렸어요, 저도. 그러니까는 쌓아 올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가 예상했던 대로 내가 결심해서 실행했는데 왜 장밋빛이 없지? 황금빛의 미래가 분명히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 아니라 계속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쌓여서 짧은 사람은 3년 안에 결과가 5년, 6년, 7년 이렇게 와서 저는 진짜 7년, 한 8년 정말 개고생했던 것 같아요. 다시 뒤돌아보면 그런데도 계속 했던 내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별의별 일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 일을 다 감수해야지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 도망가죠. 그냥 이렇게 그냥 직장 다니면서 편하게 살겠습니다. 생각할 정도로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왜 견딜 수 있었을까? 왜 버틸 수 있었을까?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했을까?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아까 말했잖아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은 게 더 무서웠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 인생이 더 무서운 거예요. 5년 돼도 똑같고 10년 돼도 똑같을. 그러니까 그냥 앞만 보고 계속 갔던 것 같아요. 계속 하고,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요? 근데 그래도 할 수 있었던 거는 힘들기만 하진 않았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전빵이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난 어차피 간호 전문 직업이 있으니 이게 안 되면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어 라는 그런... 없었어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절대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절대로. 그러니까 각오해야 돼요, 진짜. 결심해야 돼요. 그리고 늦은 때라는 건 없어요. 지금 뭐 30대에도 어떻게 보면 20대보다 늙었잖아요, 30대가. 40대도 30대보다는 늙었잖아요. 근데 50대도 40대보다는 늙었잖아요. 근데 돌아보고 나면 20대가 그렇게 애기 같고 30대는 뭐 완전 애고 그러면 50대가 됐을 때 40대 지금 내 나이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나이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먼저 겁먹거나 내가 이렇게 많은 걸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빨리 더 해야지 하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패하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40이면 안정적인 느낌 이런 게 아니고요. 네. 불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고 그거는 이제 50에 죽을 때 40이 불혹이고 지금 뭐 90에도 사실 잘 안 죽으니까 40이면은 17살이죠. 옛날에 비하면. 16살이죠. 그러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작게 실패하는 경험 되게 중요해요. 실패하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작게 계속 실패해서 경험하고 나를 노출시키고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한번 내 스스로 경험하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나도 모르거든요. 근데 막 갑자기 맨날 직장만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뭐 엄청난 대단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작게 계속 실행하고 실패하고 거기서 또 배우고 이런 거에 계속 노출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아주 작게 처음 실패하셨던 건 뭐예요? 없어요. 없어요. 저 머릿속에는 이제 실패라는 거 자체가 안 들어있는 게 그걸 통해서 제가 배웠다고 생각하면 전 실패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패가 아예 없는 거예요. 사실 목적이 돈이었다. 근데 내가 이 돈을 못 벌었다. 그러면 실패겠죠. 근데 사실 목적이 어떤 돈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이런 것들을 배워보는 거였는데 그걸 통해서 배웠다. 이러면 성공인 거죠. 만약에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이러면 실패가 아닌 거죠. 거기서 멈추면 실패인데. 맞아. 거기서 멈추면 실패예요. 그래서 나한테 조금 너그러워질 필요도 있어요. 너그러우신 편이세요, 근데? 저요? 네. 네. 이게 성공의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게 여러 번 실행을 하다 보면 실패를 하기도 하고 뭐 원했던 목표를 달성하기도 하고 이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경험 끝에 결국은 내가 원했던 목표를 달성하는 경험을 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다음 일을 할 때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는 자신감이 있어요. 될 거라는. 제일 위험하고 걱정되는 게 이도 저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맨날 뭐 불안하니까 강의는 강의대로 듣고 막 책은 책대로 읽고 막 자기 개발은 자기 개발대로 하는데 그냥 항상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실행하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뭐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하고 했는데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 나오니까 역시 난 안 돼. 이러고 다시 또 원상 복귀돼가지고 원래대로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오고 이도 저도 못하는 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진짜 인생을 바꿔보고 싶잖아요. 그럼 엄청난 결심이 필요해요. 일단 결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행하고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걸 다 과정으로 만들고 그걸 통해서 학습하고 배우고 또 나아가고 근데 내가 벌써 나이가 40이네? 내가 50이네?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기억은 지워버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80, 90 어쩌면 100살까지 살 수도 있는데 그 50이면 이제 겨우 반 온 거고 40이면 반도 안 온 거니까
나한테 조금 더 기회를 줘도 된다. 40인데 내가 해도 될까? 그래도 이제 40이면 집도 있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자산은 한 1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고 뭐 6개월 동안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현금이 통장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난 뭐지? 이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나이가 자산인 것 같아요. 40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나한테 기회를 줘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한테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누가 기회를 주겠어요? 과감하게 자기한테 기회를 줘야 돼요. 나의 가능성을 막는 건 나밖에 없다. 내가 나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 세상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할 때 박수치고 응원해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없다. 그냥 내가 나를 응원해줘야 된다. 나이에다가 한계를 두지 말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한 번도 제 나이를 생각하면서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안정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자체를 안 해봤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 스스로가 아예 그냥 제 나이에 대한 정의를 안 했고 그리고 아직도 50년을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벌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80까지 일한 다음에 20년 열심히 쓰다가 죽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저 40년 동안 일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지 뭐 한 번도 내가 지금 40이라서 늦었고 이제 좀 있으면 50이고 60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시는 분들도 나이가 뭐 50이든 60이든 70이든 본인이 정의하는 거에 의해서 그냥 내 나이가 규정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나한테 기회를 주는 건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나이가 어떻게 됐던지 간에 내 스스로 그냥 극복하고 난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실제로 나이를 극복하고 넘어서는 거고 아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제 40이니까 난 이제 50이니까 난 이제 안정감을 추구해야 되는 나이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20, 30대는 엄청 조급함이 큰데 40, 50대 되면 그 포기하는 게 엄청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조급해요? 네. 왜요? 친구들 조금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파요? 나도 잘 돼야 되는데요. 저렇게 되지. 근데 인생이 길잖아요.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는데 인생이 길다는 것 때문에 살아볼 만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잘 된 친구가 진짜 10년 뒤에도 잘 됐을 리란 보장이 없고 그리고 지금 잘 된 내가 10년 뒤에도 잘 되고 있을 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걸 알게 되면 계속 최선을 다하게 되고 계속 열심히 하게 되고 계속 꾸준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 길어서 언제 또 뒤집힐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빚어지지 않은 도자기죠. 긁지 않은 복권이고. 왜냐면은 인생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20년 뒤에, 10년 뒤에, 5년 뒤에 어디에 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당자님의 70대는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녹슨 문짝 갈고 있고 청소하고 있고 이러지 않을까요? 너무 재밌을 것 너무 같은데요? 멋있을 것 같아요. 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들은 뒷방 노인으로 늙어가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그냥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다 이러면서 혼자 노인의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싫어요. 그래서 그때도 일하고 싶고 그러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 만들어서 그때까지 끌고 가야 하고 그러려면 건강하기도 해야 하고 그러려면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이제 있겠죠. 그렇게 해서 70대에도 일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당근 내가 40대인데 이제 무슨 시작을 할 수 있겠어. 이제 애들 돈 들어갈 일밖에 안 남았고 이 회사 나가면 다시 또 좋은 회사 잡을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지금 새로운 시작을 괜히 잘못했다가 망하면은 이제로 끝인데 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을 다 거는 그런 실행이나 그런 거는 사실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소하게나마 실행해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경험해보는 기회를 줘서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경험을 하게 하는 거는 가능성 있잖아요. 그 정도라도 계속 실행해보시는 거를 너무 나이에만 묶어놓지 않고 그 정도라도 한번 실행을 해보자 하나씩 그렇게 좀 도전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구한테 말하듯이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면. 친구들아, 내가 그 마음을 안다. 근데 이제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망할 줄 알았는데 몇 번 망하긴 했지만 결국은 그랬던 경험들을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가 있으니까 한번 과감하게 실행해봤으면 좋겠다.
네, 50대, 60대도 절대 늙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제 제가 강의하다 보면 저는 60대에 다 늙은 할머니입니다. 뭐 이렇게 메일이 와요. 근데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0년, 40년, 50년 살 수도 있는 나이니까 지금부터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1억을 모으고 나서 돈이 복사되듯이 커졌다라고 느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터득한 원리일 거예요. 내 월급만큼의 돈이 다른 곳에서 또 굴러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10억이라는 돈이 단 몇 년 만에 그냥 달성이 돼버리더라고요. 이 세 가지 정도만 계속 반복하시면 돈이 복사되는 경험을 진짜로 해요. 최근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네. 1억을 모으면 그 다음 돈이 미친 듯이 불어난다. 그런 썸네일이 있더라고요. 저는 1억을 빚을 되게 빠르게 갚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빚을 갚으면서 느꼈던 게, 이제 좀 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1억이라는 어떤 큰 산을 하나 넘고 나니까 좀 쉬워졌어요. 1억이라는 돈을 한번 딱 받고 나니까 금방 또 1억을 모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모아진 1억이 그 1억을 갚을 때 걸렸던 시간보다 더 빨리 모았어요. 1억 빚 갚기 위해서 평소에 갖고 있던 습관들 이런 것도 다 점검을 해야 됐고 얼마 벌고 있는지도 다시 제대로 확인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적금이라든지 보험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쓰던 소비 패턴을 바꾸고 습관을 교정하고 평소에 하지 않았던 노력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을 한번 겪고 나서 느낀 거는 인간한테는 한 번쯤은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은 벌고 쓰고를 반복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어떻게 버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쓰는지가 사실 더 중요하다는 부분을 사람들이 인지를 잘 못한다는 거를 저를 통해서 느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가 내가 돈을 덜 벌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을 했지 내가 돈을 함부로 쓰기 때문에 내가 지출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는 생각은 못 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다 정리를 해보니까 저는 돈을 생각보다 많이 벌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다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만 썼다면 사실은 1억보다 더 큰 돈을 이미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았거든요. 그래서 얼만큼의 돈을 벌던지 간에 어떤 식으로 쓰는지가 중요하구나를 느낄 수 있게 해줬던 과정이었죠. 진짜 사람들 대부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미 충분히 많이 벌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자기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 1억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되게 큰 돈이거든요. 인간한테 1억이라는 돈이 넘어야 될 되게 큰 산인 것 같고 이게 빚을 갚든 돈을 모으던 한번 그 산을 딱 넘고 나면 돈이 약간 좀 쉬워지는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규칙적으로 계속 꾸준히 벌고 체계적인 소비를 하고 투자를 통해서 계속 돈이 일하게 만드는 과정만 하면 되게 드라마틱하게 부가 형성될 수 있어요. 1억을 모으고 나서 돈이 복사되듯이 커졌다라고 느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터득한 원리일 거예요. 왜냐면 1억이라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그냥 버는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어려울 거고 분명히 아끼는 과정 또는 체계적인 지출 습관을 만드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체계적으로 지출하는 습관 플러스 돈을 꾸준히 벌고 거기다 투자까지 이제 한다 이러면 돈이 복사되는 경험을 진짜로 해요. 생각보다 돈이 되게 빠르게 모이는구나. 내가 그동안 진짜 뭘 한 거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1억이라는 돈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내 자신이 되게 많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 1억이라는 돈 플러스 달라진 자세의 내가 생겼으니까 이제부터는 5년 동안 1억을 모았다고 하면 3억이 되는 데는 뭐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단축이 되는 경험을 하는 거죠.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근육이 생기고 돈이 무섭지 않아지고 그리고 돈이 쉬워지는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경험이 사실 앞으로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큰 돈이 나한테 와도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반드시 이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 1억 모을 때 해야 될 건 뭘까요? 일단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을 안 다니고 있다면 직장을 구해야 되고 직장이 있다 그러면 유지해야 돼요. 일단은 꾸준한 수입이 들어오게끔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체계적인 지출. 죽을 만큼 아껴 쓰라는 것도 아니고 쓸 곳과 쓰지 않을 곳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지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달은 식비가 200만 원 들어가고 어떤 달은 식비가 30만 원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식비는 얼마, 생필품은 얼마, 문화생활비는 얼마, 의료비는 얼마 이런 식으로 금액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체계적으로 지출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 세 번째는 바보 같을 수도 있는데
통장에다가 돈을 뭉탱이로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적금 막 금리 되게 높다 그래서 30만 원, 4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라 그냥 빈 통장에 금리가 적용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돈을 모은다 라는 생각으로 돈을 그냥 계속 모아보세요. 그럼 뭐 한 달에 300만 원 모은다 그러면 벌써 3개월만 지나도 1000만 원이거든요. 돈이 팍팍팍 커지는 게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사실 돈이 1억이 있어도 막 여기 통장에 3천만 원, 여기 4천만 원, 여기 5천만 원, 2천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있으면 내가 돈이 있는지 인지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싹 정리할 거 싹 정리하시고 통장 하나에다가 돈을 뭉탱이로 모아보세요. 돈이 쑥쑥쑥 자라서 커지는 경험을 눈으로 확인하면 돈 모으는 재미가 중독돼요. 그러니까 쓰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다 넣으면 돈이 그 다음 달에 더 커져 있고 더 커져 있고 벌써 5개월밖에 안 했는데 벌써 3천만 원이야? 그래서 6개월밖에 안 먹으면 벌써 5천만 원이야?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이 세 가지 정도만 계속 반복하시면 실질적으로 1억을 좀 빠르게 모을 수 있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이자 높은 통장 이런 건 안 찾으셨어요?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싹 다 깨고 빈 통장에다 그냥 돈을 계속 넣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금리가 3%든 6%든 내가 10,000원 더 안 쓰고 10,000원 더 넣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뭐 금리 5%대 적금을 들고 뭐 2%대 이거의 차이가 몇만 원이거든요. 몇천 원이고 그러면 사실 내가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돈을 더 넣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돈이 커지는 거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서 통장 상관없이 빈 통장에다가 돈을 뭉탱이로 한번 모아보는 걸 해보면 돈 모으는 재미가 되게 거의 중독이 돼서 돈을 쓰는 것보다 모으는 게 훨씬 더 재밌어져요. 이제 1억을 모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1억 100, 1억 200, 1억 300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곡선이 이렇게 계단처럼 생기지 않고 갑자기 확 올라가거든요. 이게 복리인지 아니면 뭔지 저도 모르겠는데 저도 어느 순간 보면은 돈이 엄청 커져 있는 경험을 해요. 되게 빠르게 돈이 또 모이는 경험을 해요. 1억 이후에 일정 수준을 넘어버리면 돈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속도를 만나서 돈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꼭 1억 그 이상의 돈을 모아보는 경험을 해봐야 된다. 당근 한국인이 생각하는 1억이 되게 다양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1억을 모은다 하면 1억 언제 모으냐? 상금으로 1억 준다 그러면 왜 겨우 1억밖에 안 주냐? 1억으로 살아봐라 하면 1억을 어떻게 사냐? 막 약간 이런 식으로 1억 하나만 둬도 사람들이 되게 여러 가지로 느끼더라고요. 쓰려고 하면 이제 작은 돈인데 내가 경험하려고 하면 큰 돈인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한 번도 와본 적은 없지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큰 돈인 거죠.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댓글을 남겼거나 그거를 남기신 대부분은 1억이라는 돈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1억이라는 돈을 모았던지 아니면 뭐 투자로 벌었던지 경험을 해본 분들은 1억이라는 돈에 대한 그런 얘기는 못하죠. 결론적으로 돈을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 1억이 시작이거든요. 1억이. 통장에 딱 1억 찍힌 거. 왜 1억이에요 근데? 5천도 아니고. 1억이라는 수치는 사실 몇 천만 원의 단위에서 몇 억의 단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1억을 모은다? 그럼 까마득하잖아요. 그래서 그 까마득한 거를 내가 모아봤다. 경험해봤다. 그리고 1억에 딱 내 통장에 생기는 순간 나 지금 또 뭐 해야 되지? 하고 되게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 소중하게 모은 돈이고 내가 힘들게 번 돈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돈을 공부를 잘해가지고 투자를 잘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투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투자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내가 되게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고민해서 투자를 하니까 결과도 더 좋은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누구는 1억 모아도 돈이 미친 듯이 증가하지 않는다. 금리가 너무 낮아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되게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인플레이션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열심히 모으는 속도를 집값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에다 넣어놔봤자 이자나 금리는 또 되게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 1억이라는 돈을 내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한테 맞는 투자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어떻게 불려야 되는가에 대한 철학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1억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이걸로 무엇을 할지.
왜냐면 저도 인스타나 이런 데서 봤던 것 중에 1억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다. 이것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왜냐면 1억이 목표니까 1억을 모을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래서 모았어. 근데 이걸로 집도 못 사. 그렇다고 이걸로 뭐 괜찮은 사업을 투자할 수도 없어. 그 1억을 뭐 주식에 넣는다고 해서 인생이 당장 달라지지도 않아.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반드시 어떤 식으로 돈이 일하게 만들 것인가, 다음 넥스트 스텝인 투자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당자님도 10억 모은다였잖아요. 그게 바뀐 계기가 있으셨어요? 처음에 2016년도 이때, 2017년도 이때 재테크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되게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뭐 감살기, 뭐 오늘의 가계부, 그 이제 투자, 뭐 다양한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 저는 그때 돈을 엄청 아낄 때니까 돈을 아끼는 그 카테고리에만 놀고 있었어요. 그 가계부, 뭐 오늘은 얼마를 아꼈다, 뭐 한 달에 얼마를 지금 아꼈고 얼마를 어떻게 쓰고 있다 이렇게만 했는데 가끔 이제 보면 투자하는 사람들의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뭐 부동산 투자라든지 임장 노트 이런 것들 보면 되게 열심히 뭐 오늘도 신발끈을 묶으며 뭐 비 오는 날에 주적주적 운동화를 신고 뭐 임장 다니시는 거나 부동산 투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걸 봤거든요. 그때 저는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지? 부동산 투자한다고 부동산 뭐 올라가나? 그냥 차라리 그 시간에 돈을 더 아끼는 게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가계부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그 4년 뒤에 봤더니 저는 여전히 가계부를 쓰면서 잔잔바리로 투자를 하고 있을 때 그게 열심히 임장을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하셨던 분은 100억대 자산가가 됐더라고요. 유튜브에 나왔어요. 되게 놀랬던 게 더 일찍 시작한 분들은 더 큰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돈을 모으면서 지출통제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그거라도 하는 게 맞는데 반드시 돈을 모으고 있다면 그 모은 돈을 투자하는 경험도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을 때까지 1,000원, 2,000원 아껴 써야 되고 마트 가서 맨날 이제 이거 사나 저거 사나 고민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투자를 통해서 조금 더 빨리 돈이 이제 들어오는 걸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 월세 세팅을 하면서 돈이 양쪽에서 월급만큼 들어오니까 돈이 되게 빨리 늘어나네? 그러니까 그냥 모으는 게 상책이 아닌 거예요. 통장에 그냥 1억이 있으면 그냥 1억으로 끝나지만 얘를 적절한 곳에 투자를 해서 한 달에 80만 원, 100만 원이라도 들어오게 만들면 내 월급만큼의 돈이 다른 곳에서 또 굴러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모아놨던 이 돈이 더 큰 돈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월세를 세팅해서 현금흐름을 만드는 투자 플러스 이제 부동산을 매입을 했더니 얘가 올라가는 속도가 상상도 못하게 이제 돈이 커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10억을 모으는 게 아니라 10억을 투자로 키우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이제 얻었죠. 그때 제가 한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10억이라는 돈이 단 몇 년 만에 그냥 달성이 돼버리더라고요. 조금 더 내가 돈 신경 쓰지 않고 돈을 쓰고 편안하게 좀 살고 강박 없이 돈을 쓸 수 있는 수준까지 되기 위해서는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느꼈죠. 그러니까 제가 투자하니까 댓글에 뭔 투자를 도대체 하라는 겁니까? 알려주세요. 제발 무슨 투자해야 됩니까? 하는데 그거 자기가 찾아야 돼요. 거기에서 오는 시행착오 또한 되게 값진 경험이에요. 저도 당연히 누구 말 듣고 막 분양권 샀다가 3천만 원 날리고 막 그런 경험 당연했죠. 그 다음 제가 느꼈던 게 나는 누군가 얘기를 듣고 투자를 하는 거에서는 나는 안 되겠다. 내가 반드시 납득 가능하고 그리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한 투자만 한다. 이런 걸 또 배웠죠. 그 3천만 원을 이제 지불하고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잃는 과정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투자도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잃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 또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돈만 모은다. 이러면은 10억 정도의 부자는 될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을 넘어서는 어떤 부자가 되고 싶다라 그러면 과감하게 투자도 해야 돼요. 약간 실패할 수 있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지만 과감하게 투자해보는 경험이 또 사람을 성장시키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안 돼. 그냥 통장에 돈이 그냥 나는 돈이나 모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해보자. 이렇게 이제 계속 한번 해보는 거죠. 어차피 인생도 긴데 100살까지 살 건데 뭐 할 겁니까? 100살까지 살 건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저는 경매가 되게 좋았던 게 월세 세팅을 하려고 그러면 월세가 되고 그리고 시세 차익 보려고 그러면 시세 차익이 되고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또 사업도 되고 그냥 저는 경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경매라는 투자 수단이 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맨날 물건을 보고 있죠.
그 대신 되게 초보자들이 무서워하죠. 왜냐하면 무슨 물건을 사야 되는지, 문제 있는 물건인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내보내야 되는 명도라는 과정이 너무 무서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낙찰을 받아가지고 힘들게 명도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돈이 되는데에 대한 이제 답을 모르니까 자연스럽게 경매가 어렵다, 경매는 초보자 못할,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요즘같이 일반 부동산 시장에서 갭 투자도 점점 어려워지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계속 이제 허들이 생기고 정책들이 바뀌잖아요. 이럴 때 그냥 일단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경매는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냥 단편적으로만 봐도 되게 괜찮은 투자 도구인 거죠. 도저히 무슨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은 저는 작게라도 경매 투자를 해보시는 거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고, 당근 1억이라는 돈 자체만 놓고 보면 인생이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데, 모으는 동안에 되게 많은 걸 포기하고 되게 많은 희생이 약간 따르거든요. 왜냐면 그전대로 살던 대로 살면 안 되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1억을 모으는 동안에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따를 거예요. 근데 딱 1억에 도달하면 3억 내지는 그거보다 더 큰 돈을 모으는 동안은 그 1억을 모으는 것만큼의 노력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다. 그러니까 1억을 모으는 동안의 노력이 만약에 100이었으면 1억에서 3억을 가는 거 50밖에 노력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돈이 빠르게 모이네 라는 경험이지, 1억 자 모았어, 자 이제 시작해봐, 자 이제 돈 복사 시작해봐,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1억까지 모으는 동안의 노력이 만약에 100이었으면 그 이후에 이제 3억 5억을 가는데 30밖에 노력을 안 했는데 돈이 금방 벌리네, 금방 모이네, 약간 이건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1억의 힘든 벽을 한 번은 산은 넘어가야 된다. 1억이 목표가 아니라 더 큰 돈을 벌고 싶어서 우리가 1억이라는 디딤돌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게 그대로 내 습관에 남아서 더 큰 돈으로 가기 위한,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한 디딤돌로 쓸 수 있고, 그래서 저는 1억이 의미하는 게 단순히 그러면 1억만 모으면 끝나? 그럼 내 1억 모을 테니까 내 부자 되나 안 되나 봐봐, 이게 아니라 1억이라는 돈이 주는 상징성의 의미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1억을 모아봤던 경험, 그 다음에 그동안 했던 노력, 그리고 그걸 하면서 내가 1억을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 공부하고 또 찾아보고 투자하고 했던 경험들이 다 총체적으로 1억이라는 결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흔히 10억 부자가 되고 싶다, 100억 부자가 되고 싶다, 뭐 1조, 1000억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1억이라는 돈도 못 모아본 사람이, 1억이라는 돈도 관리해보지 못한 사람이,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이 어찌 100억을 관리할 것이며 어찌 10억을 관리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큰 돈을 관리하고 모으고 불려 나가는데 다 토대가 되는 거예요. 나는 100억 부자 될 거야. 어느 날 갑자기 100억이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 떨어져도 모래같이 손을 쥐면 다 사라져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경험 다 해야 돼요. 돈을 모아보고 어떻게 불리고 하는 경험을 해야지 진짜 10억, 100억으로 갈 수 있고, 100억이라는 돈이 생겼을 때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1000만 원도 관리를 못하고, 하물며 내 월급 300만 원, 400만 원도 제대로 체계적으로 써보지 못한 사람이 무슨 몇백억, 몇십억의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매니징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세무사가 와서 이 얘기하면 세무사 말대로 따라가고 있고, 뭐 투자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대로 또 따라가고 있고, 또 누가 와서 얘기하면 그 사람대로 따라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돈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월급 관리해봤던 경험, 그리고 1억이라는 돈을 만들어봤던 경험, 그리고 관리해봤던 경험이 결국 10억, 100억 더 큰 돈의 부자가 되는 씨앗이 되는 거 아닌가. 돈이 얼마나 정확하게 사람을 알아보는데요. 기가 막혀요. 돈은 정확하게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과 못해주는 사람을 구분해요. 그래서 갔다가도 뺏기고 뺏겼다가도 다시 오는 게 돈이거든요. 돈을 잘 관리하고 매니징하고 불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가계부를 썼던 경험, 돈을 갚았던 경험, 그리고 1억을 3억으로 불렸던 경험, 불렸던 경험들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하면서 돈을 잃어봤던 경험, 또 늘려봤던 경험, 월급만큼 월세 세팅했던 경험, 이랬던 저랬던 다양한 경험들이 그냥 지금까지에 오는데 다 밑거름이 된 것 같아요. 아, 돈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모아져서 나한테 오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돈을 이렇게 모으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아 보셨으면 좋겠고, 이 과정이 단순히 1억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뭐 50억, 30억 부자, 100억 부자가 되는데 초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한 번은 경험해야 되는 거니까
꼭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인테리어 감각이 없어요. 저기 공간에다가 이쁜 걸 냅두면 좋을 것 같아. 당근마켓에서 이쁜 술병 같은 거를 사서 오브제처럼 냅뒀거든요. 근데 게스트님이 그걸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술병 안 치우시고 가신 것 같다고. 술병 치워달라고. 쓰레기인 줄 아셨던 거예요.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이게 뭘까. 근데 아니다. 뭔가 부끄러운 다음에 성장이 있고, 성장이 있으면 돈 벌고, 이거를 이제 깨닫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극복이 됐던 것 같아요. 피디님, 이제 벌써 9월인데 새해 계획 세웠잖아요. 25년도에. 잘 달성하고 계십니까? 종잣돈 4천만 원 모으기가 목표였었는데 오, 4천만 원 중에 얼마 달성했어요? 반 오, 그래도 반 달성했네요? 오, 축하드립니다. 그걸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다이소만 전전되고 결혼식장을 갔는데 저 빼고 다 명품백 들고 있더라고요. 아, 저는 그때 테무에서 산 가방을 메고 갔는데 목표 달성되면 행복하겠지만 그 순간순간의 과정들이 너무 괴로워요. 테무 좋아요. 저도 테무 2,000원짜리 가방이 있어요. 가볍고 그랬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들 되게 많았어요. 저는 예를 들면 진짜 가계부를 극도로 줄여서 썼을 때는 제가 머리도 잘랐거든요. 왜냐면은 미용실 가면 몇만 원이니까 그것도 너무 싫어서 밥만 먹으면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예요. 이놈의 머리카락은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그래서 제가 잘랐거든요. 당연히 머리 짚어먹은 것처럼 자르니까 부끄럽죠. 누가 봤을 때는 왜 저렇게까지 저러고 다녀? 창피해. 제 속도 모르고 나는 지금 내 미래를 위해서 갈아 넣고 있고 나는 내 정신을 흐트러뜨리지 않게 해서 머리도 내가 막 잘라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왜 저러고 살아? 이러니까 사실 그런 반응이 나올 때는 좀 창피했죠. 그때는 정말로 생존을 위한 지출 아니면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돈을 못 버는 백수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에코백도 막 끈 떨어진 거 들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때 사실은 저 사람이랑 나를 비교하면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우면서 꼭 성공해야겠다. 나도 빨리 성공해서 이 부끄러움으로부터 벗어나겠다. 내가 느끼는 이 쪽팔림으로부터 벗어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런 기간들이 근데 약간 좀 필수? 꼭 필요했던 시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괴로워요. 제일 이제 힘들었던 거는 나 이제 경매로 부자가 될 거야. 이랬을 때 뭐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꿈은 누구에게나 있지. 우리 가족들은 정말 신랄하게 저를 비판하는 거예요. 너가 부자가 되면 전 세계 사람들 다 부자가 된다. 어디서 또 무슨 얘기를 듣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제 그 망상스러운 그 꿈을 얘기했을 때 반응이 되게 차가웠죠. 그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부끄럽고 좀 쪽팔리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더 열심히 살았다면 어떤 목표를 얘기했을 때 응원해줬을 텐데 그 전에 내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쪽팔리기도 하고 그때도 부끄러웠어요. 기가 막히죠. 빚만 1억이 있는 사람이 제가 얘기하면서도 부끄러웠어요. 제 입이. 그랬던 기억?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경험이 당연히 필요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처음에 빚을 갚고 세웠던 목표가 뭐였냐면 10억을 모으겠다 이런 거를 제가 목표로 세웠거든요. 그때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입으로 10억을 모으겠다. 나는 10억 부자가 될 거야. 나는 10억 부자가 될 거야. 이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이 10억 부자라는 얘기가 내가 낯선 거예요. 부끄럽고 막 창피하고 미쳤나봐 내가 무슨 10억 부자야. 해보세요 나나 피디님. 나는 10억 부자가 될 거야. 해보세요. 나는 10억 부자가 될 거야. 부끄럽죠. 약간 이것도 부끄러운 거예요. 심지어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돈 좀 많이 벌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했을 때 첫 번째 했던 게 돈이 부끄럽지 않은 액수가 느껴지게끔 입에다가 10억 부자, 10억 부자, 100억 부자, 100억 부자 그거부터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진짜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이랑 익숙해지는 단계였던 것 같고 처음에 에어비앤비를 시작했을 때 사실 저는 그때 경매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았고 현금 흐름도 들어오고 있고 작지만 조그만한 제 건물도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제가 뭐 500에 40만 원, 뭐 1000에 50만 원 이런 집을 얻으러 돌아다닐 때 저렇게 나이 먹어가지고 저런 월세방에 살고 약간 이런 중개사 사장님들로부터 그렇게 저를 보는 거예요. 너무 하찮은 사람으로. 너무 부끄럽고 처음에 부동산 가는 게 사실 저도 쪽팔리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경매 때문에 부동산을 드나들고 그렇게 부동산 사장님 만났는데도 집을 사고 팔 때가 아니라 월세를 구하러 들어가니까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 그래도 나 돈 좀 있는 사람인데 그때 이제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안 된다, 안 된다. 이 부끄러움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전화 계속 돌리고, 심지어 어떤 사장님이 저한테 아니 월세, 아니 왜 1,070짜리 월세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 먹도록 왜 이렇게 싼 집만 찾아서 다니냐, 약간 이런 사장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때 부끄럽죠. 그렇다고 제가 거기다가 구구절절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할 수 있다, 그래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월세집을 처음에 구할 때는 상당히 부끄러웠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이제 또 넘어서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재밌어지는 단계가 됐죠. 사람들이 날 그렇게 인식하는 게, 날 또 없는 그냥 싼 집 구하러 다니는 사람으로 보겠지? 아 재밌다, 약간 이렇게 바뀐 것 같아, 익숙해진 다음부터는. 근데 처음엔 진짜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지금 더 기억을 되돌리면 경매 투자 처음 시작했을 때 내가 진짜 공부 많이 하고 조사 많이 해서 경매장을 딱 가거든요. 근데 첫 번째 경매 입찰에서 입찰표를 쓰는데 너무 떨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왜냐면 내 입찰 가격이 적혀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잘하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거기 앞에 앉아 계시는 집행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경매 절차를 집행관님들이 앉아 계세요.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나 이거 틀린 거 없는지 봐달라,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거 보여줘도 되나? 이렇게 기본적인 거 물어봐도 되나? 이렇게 기초적인 거 물어보면 나 무시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에 몇백, 몇천이 왔다 갔다 한다 생각을 하니까 안 돼, 그래도 확인해야지. 나 무시당하면 어쩔 수 없지 하고 이제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친절하게 얘기해 주셔서 이게 사실 쪽팔리고 부끄러울 게 없구나, 또 그 생각을 했죠. 별게 다 부끄러워서, 월세집 구하는 것도 부끄러웠고, 경매를 하기 위해서 그 물건지를 가잖아요.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때 옆집을 두드려 보고 싶은 거예요. 옆집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앞집 사람 사냐 물어보고 싶은데 1시간을 고민하는 거예요. 너무 쪽팔리니까. 할 수 있어요, PD님은? 아니요, 못해요. 근데 이 두드리는 건 공짜다, 쪽팔림은 나의 몫이고 두드리는 건 공짜다 생각하고 두드렸죠. 너무 친절하신 할머니가 나오셔서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기 인테리어 다 됐고 지금 빈집이고 내 연락처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쪽팔리다고 안 두드렸으면 그런 정보를 얻지 못했을 거고, 높은 입찰가를 써서 낙찰을 받았고 돈을 벌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무조건 두드리죠. 쪽팔리는 게 어딨어, 돈 벌어야지.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부동산 경매라고 하면 명도 과정이 되게 무섭다고 하잖아요. 당연히 처음 할 땐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쪽팔리고. 왜냐면은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가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걱정되고. 그리고 제가 그때는 30대 중반이니까 너무 어리고 여자고, 내가 갔을 때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나한테 욕하면 어떡하지? 걱정되고 무섭고 부끄럽고. 그래도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니까 하나씩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공짜다. 쪽팔리면 내 몫이고, 안 하면 손해고, 하면 공짜다.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해보자. 쪽팔림은 내 몫이다. 내가 감당하면 된다. 해서 그냥 그 쪽팔림조차 아무렇지 않게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쪽팔리다라는 생각 자체가 성공하기 위한 지름길이기도 하고 수업료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먼 길을 돌아가야 되거든요.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해야 되고. 근데 한번 진짜 문 두들겨서 쪽팔리고 얘기 들으면 너무 쉽게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름길이기도 하고 수업료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쪽팔려 하는 순간에 이 기회가 다른 사람한테 가버리잖아요. 약간 그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눈 한번 딱 감고 해보자, 이랬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쪽팔리고 부끄러워야지 반드시 성장하고 돈이 따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해본 적 없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익숙하지 않고 해본 적이 없는 걸 해야지 사실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성장의 단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라서, 지금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을 하는데 쪽팔리지 않고 부끄럽지 않으면 성장과 돈이 없는 거예요. 나나 PD님은 쪽팔리고 부끄럽고 돈 벌고 성장하실래요? 안 쪽팔리고 안 부끄러우실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잠깐이고 내가 지금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느끼는 느낌이다. 익숙한 것들만 하면 성장하지도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당연히 내가 갖고 싶은 돈도 못 번다.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하고 익숙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부끄럽고 쪽팔린 건 당연한 거다. 이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멘탈이 원래 강한 편이세요? 안 강했어요. 진짜 안 강했어요. 이게 다 단련으로 된 거예요. 저는 임차인이 보일러에서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전화만 해도 울었어요. 또 보일러가 고장났대 이러면서 왜 우리 집 보일러만 고장나? 맨날 보일러만 고치다가 끝날 것 같아. 저번 달에 보일러 고쳐주면 이번 달에는 뭐 전기가 뭐 어떻게 되고 이번 달에 전기가 어떻게 되면 다음 달에는 뭐가 또 무너져 내려서 또 고쳐줘야 되고 너무 매달린 거예요. 그 정도로 멘탈이 약했어요. 지금 엄청 강해 보이세요. 왜냐하면 한 번 그 일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일이 아닌 게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보일러가 고장나서 제가 수리를 하고 나면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막 걱정, 고민,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데 또 보일러 고장나서 전화가 오면 아, 네, 이렇게 해서 고쳐드릴게요가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은 투자를 빠르게 막 집약적으로 하다 보니까 막 별의별 일이 다 보일러 하나만 놓더라도 보일러 배관 터진 거 보일러가 그냥 터진 거, 보일러를 떼간 거, 보일러 뚜껑만 떼간 거, 보일러 연통 분리돼가지고 막 난리가 날 뻔했던 거, 보일러 뭐 뜨거운 물 안 나오는 건 예산 일이고 항상 있는 일이고 고장나는 것도 항상 있는 일, 별의별 일이 다 있었거든요. 보일러를 떼갔어요. 경매를 낙찰 받았는데 명도가 잘 안 되면서 그분이 이제 기분 나빠하면서 집에서 나갔고 여기 있는 거 내가 다 떼갈 거야 하더니 보일러도 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일이 제가 있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가 약간 멘탈 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저는 많은 일을 경험을 해서 그냥 경험치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 쪽팔림 구간 거기서 많이 포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주로 만나는 건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직장을 원래 다니시다가 육아하시면서 퇴사하시고 그냥 집에만 계셨던 전업주부 같은 분들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가는 것도 부끄럽고 전화도 해본 적 없고 쪽팔리고 다 너무 용기가 안 나고 내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것도 이겨내야 되는 쪽팔림 중에 하나고 성장의 시그널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절대 늦은 거 아니다. 부동산에 전화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도 하셔야 된다. 그거 공짜잖아요. 한 번 전화할 때마다 10,000원씩 내야 되면 속쓰리잖아요. 공짜니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항상 고민하고 걱정했던 거랑 막상 하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은 게 대부분이잖아요. 제가 아까 쪽팔림이 성장과 돈을 버는 시그널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많이 쪽팔리면 되는구나. 계속 쪽팔리고 부끄러운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면 되는구나 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죠. 왜냐하면 저는 너무 변화하고 싶었고 너무 성장하고 싶었고 너무 돈을 벌고 싶었거든요. 너무너무 성장하고 싶고 너무 변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쪽팔리면 되겠다, 부끄러우면 되겠다,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나를 노출시키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제가 뭐 모텔도 하고 있고 에어비앤비도 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초반에 제가 에어비앤비 하면서도 되게 쪽팔린 경험이 많았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를 했는데 달린 리뷰 중에 하나가 호스트님 사진 다시 찍으세요. 근데 너무 쪽팔린 거예요. 저도 사진이 마음에 안 들지만 200장, 300장을 찍어서 그중에 엄선해서 500장을 찍어서 그중에 엄선해서 업로드한 이쁜 사진인데 가장 소중한 사진인데 게스트님께서는 너무 사진이랑 실제 숙소랑 너무 다르다. 숙소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리뷰가 다른 사람들도 볼 거잖아요. 나는 최선을 다한 건데 또 부끄럽구나. 아니지. 성장의 시그널이다. 사진을 배우자. 이래서 제가 진짜 30만 원 주고 작가님한테 1대1로 사진을 배우고 막 그랬었어요. 간단하게는 제가 사진 수정하는 방법도 배워서 할 줄 알게 되고, 그리고 제가 진짜 인테리어 감각이 없어요. 똥손에다가. 근데 저기 공간에다가 이쁜 걸 냅두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근마켓에서 병 같은 거를 사가지고 이쁜 술병 같은 거를 한 3,000원 주고 8개 정도를 사서 저기 빈 공간에다 오브제처럼 냅뒀거든요. 근데 게스트님이 그걸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술병 안 치우시고 가신 것 같다고. 술병 치워달라고. 쓰레기인 줄 아셨던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 딴에는 저게 병이 이쁘다고 사가지고 심지어 주운 것도 아니고 사다가 냅뒀는데 그래서 이게 뭘까 자책하고 막 너무 부끄럽고 쪽팔리고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이거 사실은 인테리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 입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글씨도 부끄럽고. 근데 아니다. 이거를 제대로 좀 배워봐야겠다 해서 그다음 빈병 인테리어 이런 거 검색해서 인테리어를 업데이트하긴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부끄러운 다음에 성장이 있고 부끄러운 다음에 성장이 있고 성장이 있으면 돈 벌고 이거를 이제 깨닫고 나니까 부끄러운 게 자연스럽게 극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번은 부끄러울 수 있는데 한두 번 극복하고 성장하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버시는 경험을 하면 자연스럽게 극복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몰입해서 가계부 쓰면서 아끼고 막 투자에 미쳐가지고 투자하고 한 달에 40건, 50건씩 입찰하고 그랬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지하철을 타면 너무 허름해요, 제 모습이. 머리는 제가 잘랐죠. 운동화는 떨어졌죠. 가방도 찢어졌죠. 막 실밥이 너덜거리죠. 근데 처음엔 사실 좀 제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안 쓰고 모으고 있고 모은 돈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하철역을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은 가방을 들고 좋은 신발을 신고 좋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처량한 내 모습이 처량하고 불쌍하고 막 내가 안타까운 게 아니라 아, 난 다르게 살고 있다. 난 잘하고 있다. 난 성공하겠다. 내가 성공 안 하면 누가 성공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봤는데 저랑 비슷한 허름한 옷차림에 당당하신 분을 지하철역에서 만나면 긴장하게 돼요. 아, 더 열심히 허름해야겠다. 더 아껴야겠다. 저분 나랑 비슷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약간 위기가? 그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을 스캔하면서 아, 역시 오늘도 내가 제일 특별하고. 근데 저처럼 처절한 사람이 만약에 보인다 이러면 긴장했어요. 열심히 더 아껴봐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서요.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버렸던 마인드셋 중에 하나가 피해자 마인드셋이에요. 피해자 마인드셋. 그게 뭐냐면 한국인 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예를 들면 뭐 K 장녀. 나는 장녀라서 이렇게 일해야 되고 이렇게 뭐 책임감. 그리고 나는 독방 육아. 육아를 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애를 키우고. 그리고 워킹맘. 나는 일도 하고 돈도 벌면서 살림도 하고 애도 키워야 되고. 나는 약간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에 매몰이 되면 어느 순간 제가 불쌍해지고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피해자 마인드셋을 처음에 버렸거든요. 뭐냐면 나는 장녀라서 사실 우리 가정을, 우리 집을 더 챙겨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책임감의 무게는 크고 뭐 어쩌라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살면 되지. 독방 육아 뭐 어쩌라고 육아하면 되지. 어쩌라고 애 키우면 되지. 하루 지나면 또 커 있는 게 애인데 그냥 키워. 그리고 나는 살림도 하고 일도 하고 애도 키우고 시간도 없고 잠도 뭐 어쩌라고. 그럼 잠 좀 덜 자. 조금 더 움직여. 약간 저한테 그렇게 학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세한탄이나 피해자 마인드셋을 없애고 난 다음에 되게 많이 안정적인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본인만이 갖고 있는 애환 있잖아요. 나 참 안 됐다. 나 참 와, 나 이렇게 열심히 사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어쩌라고. 약간 이렇게 피해자 마인드셋을 버리는 걸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를 애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매몰되는 순간 더 이상 빠져나올 수도 없고 못하는 모든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들 만나고 수강생분들 만나면 제가 다리가 다쳤는데 이번에 이직을 해가지고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제가 다 해야 되는 일이고 아무도 안 도와주고 제가 진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 오세요. 왜 울어요? 다리는 나을 거고 애는 클 거고 회사는 이직했으면 잘 다니면 되지. 그만! 그 사람들 다 똑같아요. 다 아프고 다 힘들고 다 애 키우고 있다고. 거기에 매몰되는 순간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저도 피해자 마인드셋에 엄청 오랫동안 몰입해 있었던 사람인데 그게 내 인생 갉아먹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내가 불쌍하다. 내가 안 됐다. 어떤 때는 진짜 잠을 못 자서 몸이 이렇게 부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울 보면서 옛날 같았으면은 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이러잖아요. 그만 먹자 이제. 덜 먹자. 먹을 시간 잠자자. 이렇게 이제 바뀌었던 것 같아요. 뒤를 보고 후회하고 애잔해하고 내가 어떤 애 저런 애를 생각할 시간에 앞으로 나아가는 게 더 건전하고 건강하고 성장하는 길인 것 같아요. 부끄러울 일과 쪽팔릴 일이 없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경매를 해도 에어비앤비를 해도 모텔을 해도 부동산 투자를 해도 뭘 하나를 해도 순탄하고 편안하고 그냥 된 게 없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부동산 전화 하나 하는 거, 에어비앤비 그 월세집 알아보는 거 이런 거 하나도 다 부끄럽고 쪽팔리고 인테리어 못하는 똥손이 인테리어 한다고 해놓은 것도 사실 결국 쓰레기 취급받으니까 또 부끄럽고 근데 결국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제가 인테리어를 진짜 못한다는 걸 알았고 배워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수정이 되고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반복적인 과정이 제가 여기까지 오고 돈을 버는
저를 만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쪽팔림과 부끄러움은 성공을 하기 위한 수업료고 지름길이다. 지금 쪽팔리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아무런 요동이 없다면 앞으로 성장하거나 돈 벌기는 좀 멀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침대 하루 종일 누워서 릴스 보고 넷플릭스 보면 안 쪽팔리죠. 혹시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했거나 예전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해서 쪽팔리거나 계속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진짜 잘하고 계시는 거니까 계속 반복하시고요. 그리고 나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다가 최근에 쪽팔렸던 경험, 부끄러웠던 경험, 그래서 좀 망설였던 경험 공유해 주시면 서로 공감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